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현님, 이삼봉님, 3617번님, 성인애님, 네, 콩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53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고요. 미무스완님, 써니스카이님, 박진호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 사망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반응을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전두환 씨는 23일 향년 90세로 사망을 했고요. 사망 원인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전 씨의 사망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좀 싸늘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때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일단 청와대를 비교를 해보면 네. 이 노태우 씨 사망 때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냈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완전히 다른데요.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이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 군부에 의한 유혈진화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야 대선 후보 4인도 조문을 가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조문도 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허용하지 않겠다고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냈지만 본인은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당 구성원에게는 개인적으로 판단해라라고 네. 밝혔고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취재진과 발언한 내용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만에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전두환 정치 옹호 발언 관련된 논란이 워낙 컸었고 그렇죠.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아마 좀 논의를 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전 씨가 남긴 역사의 상처가 오로지 광주 시민과 국민의 몫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과오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 없이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허탈하다, 분노하다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5월 학사인 책임자가 반성도 참회도 세상도 떠났다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5월 단체들도 법적 책임 제대로 못했다고 또 원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내놓은 반응을 두 분은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조으론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권에서도 지금 적절하게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과거 일에 대해서 어떠한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고 이제 사망한 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대선도 앞둔 마당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뭐 옹호를 하려는 시도는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내놓은 반응은 뭐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5월 단체에서 전두환 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또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전히 예. 과제가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집단 발표 명령에 대해서 네. 지금 아직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았고 헬기 사격 이런 부분도 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인력 구성 등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사실은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를 해줘야 네. 되는 거죠. 이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5.18 망원자에 대한 처벌은 뭐 법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말로만 광주 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지금 그래도 할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환 씨의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추징금, 세금 이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잠시 드렸었어요. 미납한 추징금이 지금 956억 원, 세금은 10억 원.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 이제 대법원이 97년도에 그 전 씨에게 2,205억 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249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57% 정도 회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미납이 956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네. 올해에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14억 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했고 또 지난 8월에도 이제 뭐 서산 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통령의 장남 제국 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도 추징금을 집행을 해서 네. 지금 총 57% 정도가 회수가 되었는데 아직 나머지 금액이 추징이 되지 않은 상황에 그렇죠. 이제 사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당사자가 사망 이후에도 추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만 본다면 형사소송법이나 뭐 예. 공무원범죄몰수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망 이후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추징금이 이제 가족이라든지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그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속이 되지 않아서 상속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고 보는 게 이제 법적인 해석으로 이제 타당하는데요. 네. 지금 이 관련해서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이 2013년도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네.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추징이 가능한 것이 이제 제3자가 만약에 불법 재산임을 알고도 취득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해서 추징금 자체는 뭐 상속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제3자가 취득한 재산 중에 이게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의 의지에 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 문제죠. 그렇죠. 지금 10억 원 이상이 이제 세금 미납된 채로 사망을 했는데 사실 세금은 상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금은요? 네, 그래서 추징금의 경우는 아니고. 네, 법적으로 본다면. 근데 상속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서 상속을 받아서 내면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포기가 가능하죠.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이 가능하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지기 때문에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한다면 이제 세금도 상속인들한테 물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가 지금 고 조비오 신부 관련한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이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에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으로 그냥 종료가 돼요. 형사사건은.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1심 판결도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무런 판결을 어떤 유죄 얻어내지 판결을 못하는. 받지 못하고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제 민사소송은 이제 형사소송이랑 좀 달라요.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소송 그 상속인들이 소송 수개를 한다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앞서 세금 문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속 포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이런 미제의 그러니까 미완성된 사건들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조금 답답한 부분이 느껴지네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상속 재산과 추징과 관련해서
예. 지난해의 6월에 이른바 전두환재산 추징 3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예. 민주당의 유기용 의원이 발의했었는데 법사위에 계류가 되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건데 저는 이제 검찰의 의지도 중요하고 법리 해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정치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고 전두환 씨가 노령인 상황에서 예,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어떤 과제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특히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듣느라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였죠.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94만 7천 명이고요. 총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5조 7천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원 기준으로만 본다면 작년도 대비 28만 명이 증가한 건데 이건 5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네. 또 세액 기준으로 작년이 1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네. 올해가 5천 7천억 원. 5조 7천억 원. 네, 그러니 5조 7천억 원. 4조가 그러니까 늘은 거네요. 약 3배 이상 그러네요. 증가한 규모예요. 네. 이것만 봐도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증가한 종부세가 2020년도 개정된 그 관련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부세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2020년에 한 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부세 관련 법안. 네. 그런 기준에 관한 법들이 좀 개정이 돼서 네. 지금 과세 표준 자체가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과세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종부세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이게 부자들의 명예로운 세금이다. 아니면 부자들이 받는 징벌적인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라든지 그리고 종부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과장이 되었다. 종부세는 국민들의 98%는 내지 않는 세금이다. 2%와만 이제 낸다. 관련이 있는 세금이라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현행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 요건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의회 유보의 원칙 그리고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종부세법이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어제죠. 서울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위헌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게 사실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합헌 결정이 내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주거 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뭐 일부는 헌법 불합치다 하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이 내린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 내왔던 주요 내용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춰서 봤을 때 과세 비율이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론자들은 이 판례가 나왔던 2008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2018년과 2008년. 2008년. 예, 2008년. 예.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종부세라는 것이 어떤 사회에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위헌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좀 다른 측면도 보자라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내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이것저것 따져보고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부동산 양극화라든가 또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디에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2030 세대가 가구 중인 이제 가구 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을 한번 비교한 통계가 나왔어요.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비교해봤습니다. 몇 배 격차가 나는지. 예. 지난해 몇 배 격차 났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상위 20%와 하위 20%가. 글쎄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35배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0 세대에게 열심히 일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2030 세대가 과연 그 젊은 아이들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이런 자산을 만들었겠느냐? 아닌 거랍니다. 전문가들 대다수가 이것은 부모가 물려준 부의 대물림,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격차라는 건데요. 예. 이게 20대를 다시 너 쪽에서 봤더니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39배로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노력하라는 말, 이런 말, 부동산 이 상황에서는 전 정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종부세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어떤 순작용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너무 이거 정치적 프레임이라든가 위헌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조금 방향성에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 세대 안에서의 양극화를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거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지적해 이게 주셨어요. 근로소득에 의한 격차가 아니라 자산 격차이기 때문에 더하거든요. 희망을 과연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뭐 대책이 정말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위헌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 소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판례가 또 있다고 교수님께서 이제 2008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냐 아니냐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합헌이라고 봤죠. 근데 그 이유가 입법 취지나 목적이 정당하다라는 이유였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그 당시에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018년의 문제였고 지금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세 부담이 정말 많은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법이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정당하고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다라고 보지만 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과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급증을 했다라는 것이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공정의 측면에서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종부세 내는 사람이 많이 이제 없다. 네, 아까 2% 얘기해 주셨죠. 2%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세액이 1년 사이에 3배가 늘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제 뭐 낸 사람은 많이 없는데 세액은 이렇게 많이 걷게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일부 납세자들이 충분히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2% 정도만 종부세를 부담한다고 이제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2%가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숫자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분모를 잡고 2%가 있습니다. 전체가 100%가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분모의 숫자를 잡는 것부터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가 부담을 하지만 요즘 국민 그 가구가 2.3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구가 부담하게 된 그 명수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한 5% 정도가 지금 이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조세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2020년에 다소 급하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부 사람들이 과세를 한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법률 자체의 좀 위헌성 논란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얘기하기에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여기서 뉴스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